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월 기타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타 난가주 한국기업협회에서 세미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롯데주류 법인장 김경동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신년 2023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타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 기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함으로써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기타 세미나는 기타 세미나의 주제는 특이한 경기 침체 속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요. 제목 자체가 특이한 경기 침체입니다. 오늘 특이한 경기 침체 속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우리 기타의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김진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이한 경기 침체가 어떤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생존 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김진정 변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김진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우리 기타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ACR 로 그룹의 대표 변호사이고, 무역, 관세, 해상법, 노동법 관련돼서 많은 법률 자문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LA 총영사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Foreign Trade Association의 이사로 지금 재직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관세청이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정부기관들하고의 다양한 분쟁에서 많은 케이스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향후에 혹시 회원사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김진정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진정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진정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을 특별하게 좀 해봤는데요. 2023년 특이한 경기 침체 속의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인데, 그렇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연초에 항상 물류나 무역 동향에 대해서 쭉 세미나를 해왔었는데, 거기서 큰 고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2016년, 17년 정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무역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 하면서 쭉 몇 년간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아까 우리 소개하신 우리 김 법인장님도 말씀하셨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안 좋은지. 근데 경기도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골프장에 가보면 10,000원이고 골프 끝나고 식사를 해보면 계속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리세션인지 한번 우리가 그걸 해보고 하겠고요. 제가 큰 그림상으로 오늘 세미나는 리세션이 맞다면, 리세션이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히 무역 물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직원 해고에 따른 노동법 이슈까지 한꺼번에 큰 스토리를 한번 제가 엮어봤습니다. 대단한 주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미국 경제 환경을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무역 물류 환경을 본 다음에 우리 캘리포니아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리세션에 있는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리세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비즈니스 사이클 속에서 이게 경기가 이렇게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 때문에 를 치고 이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닥을 찌르고 리카버리를 했다가 익스펜션, 경기 확장이죠. 그리고 여기는 요 파란 선은 이제 그런 경기의 사이클을 얘기를 했고, 결국 이 경기라는 얘기는 경제의 생산량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빨간 다트는 결국 이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을 항상 보면 이 경기의 이런 사이클보다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켓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지금 했을 베어 마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아지고 있는 거고 다시 좋아질 때 우리가 불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지금 뭐 다보스 그 미팅도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은 이 경제 관료들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들의 CEO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기 리세션이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자, 그러면 리세션이 오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경기 리세션이라고 그럴 때는 뭐 그냥 교과서적인 데피니션은 GDP가 2분기 연속 감소를 할 경우에 우리가 경기 리세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리세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프로덕션이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고, 그러면 물리업계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한다는 사람, 기업의 경영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경기 후퇴하니까 고용을 감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경기 후퇴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해고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기 후퇴, 리세션과 물동량 감소와 해고, 이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 무역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해고는 캘리포니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CEO들에게 참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오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기 어떤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표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대학에서 제가 경제학이나 해운 경제학 이런 것들 공부는 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자료에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쉐어하는, 그리고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민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될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인플레이션, 이자율,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고용시장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정말 공급망은 개선되고 있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세션은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2쿼터, 2분기 연속으로 만일 이 GDP가 감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2002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분기에 3.2%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럼 리세션이 잠깐 왔다가 지나간 건가요? 근데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리세션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G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GDP를 보면 물론 팬데믹 때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리커버를 해서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아주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리세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지표를 봐서는.
그렇잖아요. 리세션은 다운월드거든요. 트렌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이건 이제 페드에서 그 이코노믹 프로젝션 한 건데요. 지난 9월 달에 했던 프로젝션이랑 이번 10월 달에 한 프로젝션이 좀 많이 달라요. 2022년도에 GDP 변화, 2023년도에 0.5 정도, 2024년도에 1.6 이렇게 하고 있고, 인플로이먼트 레이트를 2023년도에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 거 보면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아직도 이 리세션에 대한 감이 안 옵니다. 그죠? 조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골치 아픈 이유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2022년도에 한번 보면 작년에 6월 달에 9.1로 제일 피크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난 12월 달에 6.5까지 아주 많이 드라마틱하게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 아주 많이 내려갔죠. 2021년 10월 이후 제일 낮은 수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이걸 지금 한 10년 단위 차트를 보면 쭉 2%로 오다가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무심하게 올라갔다가 9%까지 왔다가 지금 6.5%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다. 굉장히 높은 거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은 core inflation rate라고 해서, 아까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식품이나 에너지를 뺀 우리가 이걸 근원 물가라고 그러죠. 이 근원 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파이널이 작년 연말에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 근원 물가도 보면 2.5% 정도 레벨에서 쭉 10년간 오다가, 20년간 오다가 팬데믹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이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PPI라 그러는 생산자 물가인데, 아까 그게 리테일, 즉 소비자 물가라면, 이거는 이제 홀세일, 공장에 생산할 때 물가죠, 그죠? 원자료를 사기 위한 물가. 보면 이 홀세일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줄지를 않았는데, 줄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달 수치가 이번 주에 발표됐죠. 이 12월 달 수치에 보면 매달 생산자 물가가 늘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는데, 6월 달 경에 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파이널리 제일 큰 폭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레이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익사이트 해가지고 어떤 주가 변동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으니까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뭐 5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2022년도에 놀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5년간의 기준금리를 보면 이 금리가 지금 현재 4.5%인 금리가 최고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히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 거의 뭐 금리가 없다시피 한 그런 것을 인조해 왔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 임금의 상승폭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한 10년 정도 보면 임금들이 이렇게 늘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가 팬데믹 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거의 15%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한 10% 레벨로.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고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그런 컨셉보다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는 돈을 푸는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크게 인플레이션에 도움되는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런 정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 그럼 조금 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본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자, 기름값 떨어졌고 식품값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 떨어진 게 있어요. 우리 식당 골프 치고 식당 갔을 때 음식값입니다. 갈비 냉면값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서비스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적으로 2022년도에도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12월 달인데도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값은 내려왔지만 서비스 값은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인차트로 보면 한 10년 정도 보면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한 가파른 상향 곡선을 하고 있죠.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음식값을 한번 내리면, 올리면 식당 주인이 잘 안 내리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간 직원들의 월급도 잘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렛 레이트가. 자, 이런 상황이 있고. 근데 집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값은 지난 한 5년 정도의 집값을 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 많이 올랐죠. 이거는 이제 싱글 패밀리 홈을 한번 봤는데요. 평균값하고 좀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파이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떨어졌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렌트비인데요. 이 렌트비가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그 포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름값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을 보면 US 렌트 인플레이션을 보면 2022년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끝부분에 지금 조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렌트비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렌트비는 보통 우리가 리스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년 상반기 지나면 충분히 렌트 비용도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렌트 비용이 보면 32%를 차지한다 그래요. 전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드라마틱하게 페드가 원하는 2%든 3%든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큰 그림으로 볼 때 렌트가 이게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이 렌트 비용이 이게 떨어져야, 왜냐하면 이게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 비용이 떨어져야 진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물류회사에서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차트인데요. 빌딩 퍼밋입니다. 빌딩 퍼밋이 팬데믹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후까지 이렇게 더 떨어졌죠. 자, 빌딩 퍼밋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빌딩 퍼밋을 한다는 얘기는 컨스트럭션을 한다는 뜻인데, 그럼 자재가 필요하죠. 자재가 필요하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우드라든지 카페트라든지 여러 철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자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동량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실질적인 데이터이지만 요거는 어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느낌이 어떠냐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보면 물론 이제 22년도에 이번에 굉장히 높았지만 이것도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기가 어떨 것이냐, 이것도 미시간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 심리를 얘기해요. 소비 심리. 소비 심리를 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가, 경기가 리세션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그 리세션에 관한 그런 자료도 있지만, 리세션이 아닌 자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금년 들어와서 떨어져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3.5까지.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25년 동안의 실업률인데, 미국 실업률이 여기 보면 드라마틱하게 2020년도에 떨어졌죠. 실업률. 근데 또 엄청 이렇게 올라갔죠. 당연히 팬데믹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역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리세션이라는 얘기는 경기가 하강하면 실업률이 올라서 고용을 해고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아직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소매 판매, 사람들이 물건을 아직도 계속 산다는 겁니다. 까지 계속 소매 판매가 좋았는데 드디어 지금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월별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개월 동안 상승률이 네거티브하게 하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달 동안 월별 소매 판매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소매 리테일 구매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윤효기간에 소매는 증가했지만 그러나 큰 그림상으로 하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레이트가 하강했다는 뜻이 이전보다 리테일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작년 대비해 보면 이열 투 이열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퍼센테이지보다 증가만 퍼센테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항상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데 10년 정도 미국 판매 추이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엄청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도 떨어졌다가 이 정감률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소비하는 그 양을 보면 팬데믹 전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리테일 하는 그 양이 정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자체 빅 퀀티티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이 소매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아직도 미국 국민이 돈이 많다는 거죠. disposable personal income인데요.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세금 빼고 수입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살 수도 있고 골프채를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인컴입니다. 그런 인컴이 보면 팬데믹 때 좀 떨어졌지만 그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그냥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제 돈을 다 걷어들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2022년이 됐는데 이게 줄지가 않고 계속 국민들은 이 데이터를 보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의 그 이익을 보면 팬데믹도 떨어졌지만 주춤했다가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주위에서 만난 제 고객이나 보면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이 돈을 기업 이익들이 나쁘지가 않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란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엄청 떨어졌다고도 말을 하죠. 주식은. 근데 실제적으로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다우존스를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데, 이 리세션은 결국은 다운 트레이드입니다. 다운 트레이드. 그 경기 사이클에서,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다운 트레이드인데, 지표는 헷갈리는 겁니다. 물론, 다운 트레이드를 보여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본질은 결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붕괴 때문에 생겼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너무 아무도 전대미문의 사건이니까 정부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건 100%다 동의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찰나에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기름값 오르면서 이게 완전히 진짜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리세션,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리세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리세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고를 해야 되고 고용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근데 많은 지금 우리 기업하시는 우리 CEO들이 직원을 섣불리 해고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CEO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왜 제가 이게 이상한 특이를 했냐 그러면 리세션이면요 생산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그냥 올라가고 살기가 빡빡해야 리세션인데 그런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해리 트룰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리세션을 정의할 때 리세션은 어떤 때냐? When your labor lose job. 너 이웃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때 그때가 리세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디프레션은 뭐냐? 공황은 뭐냐? When you lose your own. 너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디프레션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해리 트룰만 정의에 의한 이 리세션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거다. 리세션은 보통 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가 경기 후퇴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제 물론 디프레션은 몇 년간 이렇게 월드와이드로 퍼지는 케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리세션이 오지 않고, 리세션이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페드에서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면 진짜 딥하게 리세션이 slowly but surely 리세션을 가는 건지. 근데 상당한 많은 의견들을 1번에다가 두고 있는 것 같은 뉴스미디어를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CEO들이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 피크에서 우리가 내려갈 때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자료들을 보시고 결정하면서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역 환경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건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이 6등입니다. 전년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량은 줄였지만 미국과의 교역량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양을 보면 엑스포트도 많이 늘었죠. 임포트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진 거죠. 미국은 무역 적자가 전통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나를 빅디어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로 살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역 적자든 흑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역 양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무역에서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최신화 트럭이나 인부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볼륨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적으로. 미국 물류 환경을 변화시킨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롱비치 컨제션이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있었죠. 웨스트코스트 폴트, 지금 현재 노사 계약을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선봉양, FMC 액션, 트럭 드라이버 쇼티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좀 특별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이 US 로지스틱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미국은요, 이 지금 제여시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 자료를 보면 짧은 시간에 그 자료를 제가 소개할 수 없어서 좀 유감이긴 한데, 제가 읽어본 그 제여시나 이런 물류 관련 인프라스트럭처의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자료를 보면 턱없이 모자라요. 이 볼륨들을 핸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년대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 물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이 연방해운법 OSRA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물류의 흐름이 좀 더 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화주들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자, 그건 나중에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입 컨테이너된 물동량 규모를 보면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지난 연말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였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저 다른 현상들이 항만 혼잡도는 개선됐습니다. 근데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이 갈프나 이런 동부 지역은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물동량 추이가 10개 항구가, 미국 10개 항구가 전체 물량의 84%를 차지하는데요. 이 시애틀, 타코마, 오클랜드, 롱비치, LA 이쪽은 준 반면에 그다음에 찰스턴, 그다음에 휴스턴, 사바나, 조지아 이쪽 뉴욕, 뉴저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세미나를 할 때 우리 파나마 운하를 익스펜션하면서 갈프 지역이나 조지아 지역에 인베스트 하시면 굉장히 돈을 벌 거라고 그런 프리딕션을 제가 한 5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물류 회사들이 그렇게 제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분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인장 정말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때 시작해서 디카플링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도 중국이 없이는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미국도 디카플링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면 중국은 여전히 뭐 그렇게 아무리 서로 뭐 치고받고 해도 미국에서 상위 무역 거래 국가입니다. 물량이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절대량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보면. 그런 거 보면 미국과의 비즈니스,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에서 동부로, 남부로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서부는 좀 이게 노조가 좀 심하고 뭐 여러 가지 화주들이 컴플레인이 많고 그러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이동했지만 그러나 서부의 역할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해상 운임을 한번 보면 해상 운임은요 거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그죠? 거의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고, 한국 관세청에서 조사한 그 해상 운임 수출 운임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아주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제일 많이 감소한 데가 유럽연합이고, 그 다음에 서부, 동부. 동부가 제일 슬로우하게 감소합니다. 왜? 동부는 디맨드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 항만이나 철도 노사협약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철도 노사협약은 항상 리스크가 많죠. 서해안 항만 노조가 다 해결이 되면 다시 물량이 서부로 돌아올 것인가? 뭐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즉 물류 기술을 또 세팅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서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부와 동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이 물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해운개혁법, 이 해운개혁법은 팬데믹 동안에 이 선박회사들의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하고 뭐 디텐션 디마리지에 굉장히 언페어하게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한 반대급부로 생겨난 법안인데 화주들에게 굉장한 유리한 법안이고 디마리지나 디텐션을 부과하면서 뭐 화물을 릴리즈시키지 않는 그런 리텔리에이션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박 회사들의 그 MT 컨테이너 현황을 FMC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 각종 FMC가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선박 회사를 약간 옥새를 조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의 흐름에는 좀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운임을 더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우리가 좀 정책 변화를 좀 이해를 하고 뭐 크게 지금 정책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을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선거에 달렸는데 뭐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탈환했잖아요. 물론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지만 다이내믹하게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뭐 중국에 관한 거라든지 러시아에 관한 거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는 초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바이든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리쇼링, 즉 미국으로 이제 이 물류를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돌려오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이 해외에 있는 투자를 받아서 또 미국에 다 공장을 만들게 잡 크리에이션하고 이멀전시에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잘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크레딧을 줘도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후에도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결국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세상은 많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디카플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걸 디카플링 한다 그래서 뭐 중국과의 그런 거래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비즈니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이 방향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물류 공급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거시적인 그런 경기 지표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우리 CEO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물류 지표들도 참고를 하시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그 대중국이나 러시아 정책들로 인해서 그 물류 변화나 무역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 물류 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베스트먼트 하실 때 어느 쪽으로 갈프 지역이냐 뭐 이런 또 이스트코스트냐 웨스트코스트냐 그런 관점에서 이동을 큰 그림으로 하실 때 이런 지표들을 참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물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이 원산지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든이 이 IRA 법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산이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산지 검증 이슈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아예 정말 힘든 거는 생산 기지를 바꿔서 이 원산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물류 준비를 하시면, 서플라이 체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물류에 관한 것을 제가 읽어봤고요. 자, 아까 리세션이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제목인데요. 온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리세션 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역회사들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참 이슈가 많죠. 물론 뭐 employment at will이라 그래서 이 종업원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프레셔를 우리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입니다. 3년의 레이블로 업데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끊임없이 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SB 1162 Pay Transparency for Pay Equity Act라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은 그의 포지션에 따라서 급여의 범위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캘리포니아 패밀리 라이트 액트는 5인 이상 직원을 가진 기업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직원의 요청 시에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는 AB 1945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조사 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44는 이 emergency condition, 즉 세 가지는 따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설명, 서베일런스도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에 관한 노티스 의무고요. 이 퇴직연금을 다 이제는 작년까지는 5명이 넘는 회사에 적용됐는데 지금은 1인이라도 다 퇴직연금에 관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리퀘어먼트죠. 미니멈 에이지 올라갔죠. 그 프라이버시 액트. 이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내용, 모든 걸 다 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좀 소개해드리면, 자, 직원을 고용할 때 15명 이상이면 직원을 고용할 때 옛날에는 보면 그러면 그 세일즈 매니저의 우리가 봉급을 정할 때 negotiable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페이 셀러리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8만 불에서 8만 5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포지션에 관한 급여 범위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록 보관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그다음에 이멀전시 컨디션인데, 직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떠나거나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원에 대해서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이거 좀 사장님 이건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집에 가겠습니다. 보니까 책상도 보니까 막 삐끗삐끗하고 다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집에 가랍니다 라고 해서 집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사소한 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자연재해와 같은 막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다든지 이런 큰, 본인이 생각할 때 직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을 떠났을 때, 이 사람 금방 줘라고 해서 해고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규정이고요. 서베일런스는 이 질문은 제가 굉장히 우리 고객들부터 많이 받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직원들이 일하는 걸 좀 이렇게 좀 감시하면 한국 스타일로 CCTV를 해서 좀 이 사람이 컴퓨터에서 엉뚱한 것을 하지 않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감시 목적으로 추적 기술이 장착된 대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감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러나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 동안에 오디오, 비디오 촬영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법안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노동법이다 보니까 이 노동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아는 것처럼 하다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age and hour, 즉 임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회사를 직원들을 분류를 할 때 종업원을 분류하는 방법을 모르면 정말 이건 골치 아파요. 인디펜던트를 뭐 구별하는 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고용인들이 이그젠트냐, 난 이그젠트냐, 즉, 난 이그젠트 인플로이로 분류가 되면 시간표를 해야 됩니다. 연봉을 주면 안 돼요. 월급을 주면 안 돼요. 시간표를 해야 됩니다. 까다롭죠? 이 시간표를 주지 않는 이그젠트 인플로이는 이그제큐티브나 매니저나 프로페셔널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세일즈 뭐 이런 데 해당된다 그러면 이그젠트 신경 써도 되지 않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난 이그젠트로 분류가 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설명 다 이유는 해고 시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이그젠트일 경우는 아울리 베이스고요. 오버타임 지급해야 되고 밀 브레이크 줘야 되죠. 레스트 브레이크 해야 되죠. 타임 카드 필요합니다.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직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오버타임 1.5배, 2배, 그죠? 그리고 밀 브레이크, 레스트 브레이크 누구에게? 난 이그젠트 인플로이에게 해야 된다. 이런 이런 보수 일 말고도 소송 당하는 케이스가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그만두겠다 아니면 시킬 때, 내가 오버타임 못 받았다, 밀브레이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그젠트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디스크리미네이션, 허라스먼트, 리텔리에이션 이슈가 이때 해고할 때. 는 나이 디스크리미네이션 40살 나 오리진, 뭐 섹스 오리엔테이션, 릴리전 여러 가지 이슈로 특별히 이런 디스빌리티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굉장히 조심해서 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 여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자, 해고는 결국은 굉장히 큰 디시전입니다. 그죠? 이게 terminable at will인가?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바로 그냥 you are fired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내 액션에 대한 justification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해고할 때 뭘 고민해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항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고할 때는 EDD 팜플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슈런스를 줄 경우에는 코브라 정보를 줘야 되고, 파이널 페이책을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3일 안에 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일단 인플로이를 이전부터 충분히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파이널 페이책을 바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세브란스 어그리먼트 사용해서 소송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당해고에 관한 얘기들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리텔리에이션이다, 컨스트럭티브 디스차르지다. 이게 좀, 내가 그만뒀지만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송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 얘기들을 제가 조금 하면서 이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송을 받게 되면 그냥 웨이지 나올 케이스가 있고 또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런 소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좀 그 제목에도 달았지만 테슬라는 그러면 소송을 그렇게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테슬라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테슬라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응하나, 그걸 좀 약간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쉐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테슬라의 핸드북인데요. 이 테슬라의 핸드북에 보면 We are Tesla, we are changing the world. 우리가 막 세상을 바꾸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No one told me.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제대로 일 못하면 너는 언제든지 너는 나가야 된다. 이런 아주 굉장히 이 제목도요. 테슬라의 핸드북은 엔타이 핸드북입니다.
특별하죠.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고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은 서바이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피션시를 굉장히. 테슬라 공장이 프리먼드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가까이 있는 이 프리먼드에 있는 공장인데요.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죠. 이 공장이 옛날에 도요타 공장이었다, 그다음에 GM 공장이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one of the world biggest 이 자동차 공장이죠. 이 공장인데 이 두 개의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스페이스 공장인데 이 공장이 참 재밌는 거 보면 이 토요타 공장이에요. 조지타운, 켄터키주의 조지타운에 있는 토요타 공장인데 900만 스퀘어피트입니다. 그리고 프리먼트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 공장은 한 500만 스퀘어피트예요. 절반 조금 더 되죠. 근데 일주일에 차를 만드는 생산 캐패시티는 여기는 8,400대, 여기는 8,600대.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피션시를 엄청 강조한다는 얘기죠. 테슬라의 그 내부 사무실을 보면 이게 그냥 완전히 웨어하우스에다가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 없이 쫙 직원들 그냥 마치 뭐라 그럴까요? 기계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또 오면 놀랍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사무실 내부라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5월 20일에 트윗을 날렸는데 테슬라 is building a hardcore litigation department. 소송도 노폼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리디게이션 디파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소송을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The team will report directly to me. Please send the 3 to 5 bullet points describing evidence of exceptional ability. exceptional ability는 변호사들 이력서 내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정당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부당한 we will surrender or settle an unjust case against us, even if we will probably lose.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 부당한 케이스에 대해서 노동법 마찬가지로 합의 안 한다. 상당한 저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울드하게 종업원들이 하울드하게 하는 스타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or hardcore street fighter. 뭐 이렇게 not white shoe lawyer. 이렇게 되게 하울시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고용을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테슬라에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피시한 시스템이 많은데요. 이 사람을 종업원을 해고해서 소송을 피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강조해 드리면 이 핸드북을 잘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Very good employee 핸드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경영자들, 특히 사장님, 매니저들 watch your language, 말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프로텍티브 액티비티, 아까 디스크리미네이션 해당되는 것들 조심하시면 이런 롱풀 터미네이션, 부당 해고에 관한 소송을 막을 수 있고요. 더 최종적으로는 오버타임 카드나 오버타임 레코드 같은 것을 굉장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로이 핸드북, 하이어 파이어 프로세싱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이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테슬라에서는 일찌감치 이 arbitration clause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판례들을 보면 이전에 arbitration clause가 적용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소송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arbitration clause가 적용되는 것들은 이 arbitration으로 이런 코르트에 가지 않고 중재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arbitration clause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아비트레이스 어그리먼트인데요. 종업원하고 회사가 합의를 합니다. 인플레이 문제가 생기면 이 GM이라는 이 중재소에서 우리가 재판을 합시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로이가 콜트 소송에서 막 변호사 비용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드래깅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협박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 보면 이 arbitration 어그리먼트가 이 핸드북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워킹 안 해요. 따로 계약서를 종업원이랑 회사가 사인할 때는 이것이 워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리세션이 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리세션이 오게 되면 물통량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무역회사들이 준비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리세션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사람을 해고해야 되니까 이런 노동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2023년도에 경제학자들 또는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리세션이 정말 심각하게 온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도 보고 준비해서 이 2023년도를 잘 맞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김진정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1월 기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추가로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